진짜로 짱돌을 던지고 법규를. 오늘은 일제강점기 무장투쟁 독립운동사의 성취로 꼽히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에 막대한 기여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체코 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체코 군단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도 아주 짧게 언급이 되는데 무장투쟁에 사용되었던 우리 독립군의 무기가 체코 군단으로부터 구입된 것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참고로 체코 군단의 정식 명칭은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지만 이번 컨텐츠에서는 편의상 체코 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잘 훈련된 독립군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뛰어난 전략에도 있었지만 이전까지 일제의 신식 무기에 대항해 화승총 등으로 무장했던 의병들이 번번이 대파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체코 군단으로부터 구입한 우수한 최신식 무기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이범석 대장은 자신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독립군이 체코 군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망명군대는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북로 군정서에 판매하기로 했다. 후랴. 한국과 체코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식민 지배를 경험했지만 불굴의 독립의지와 민족성으로 독립을 이뤄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근대사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체코의 무기가 어쩌다가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 독립군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걸까요? 또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의 군인들이 왜 대륙의 반대쪽 끝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 있었던 걸까요? 지구 한 바퀴를 돈 체코 군단의 대장정, 그리고 독립군과 체코 군단의 아주 기묘한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체코 군단의 대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복잡하게 얽혀있던 유럽의 정세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유럽은 19세기부터 본격화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급성장을 이뤄냈고 넘쳐나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원자재를 수입할 식민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국은 식민지 쟁탈전에 열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맞이한 20세기는 바야흐로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일제감치 산업화와 정치 안정을 이뤄낸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보유했고 뒤늦게 국내 정치의 안정을 이뤄낸 프랑스가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옆나라 독일 제국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는데 통일전쟁을 치르느라 영국, 프랑스보다 산업화가 늦어졌고 내륙에 위치해 있어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뒤처지게 됐죠. 하지만 비렐름 2세와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지도 아래 보불전쟁에서 숙적, 프랑스를 패퇴시키는 등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의 성장은 주변국을 긴장시켰고 독일 제국 입장에서도 해외 식민지를 모두 선점한 영국, 프랑스가 아주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편 식민지 개척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륙 중부 유럽에서도 또 다른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당시 유럽은 19세기부터 확산된 민족주의가 뿌리를 내려 있었고 오랜 시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발칸반도의 남, 서 슬라브인들은 모든 슬라브 형제들이 힘을 합쳐 외세를 물리치자 라는 범슬라브주의를 내걸고 단결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슬라브 민족 러시아가 큰형님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신흥국가 독일 제국도 범게르만주의를 내걸고 오랜 시간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 지역의 결속력을 다지며 적극적인 팽창 정책에 나섰고 같은 독일어권이자 게르만 국가인 오스트리아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의 같은 슬라브 국가 세르비아를 앞세워 호시탐탐 지중해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민족주의와 맞물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고 주변국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표현대로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은 거의 화약더미 위에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결국 1914년 사라예보에서 떨어진 불씨가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슬라브 민족주의자였던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를 빌미로 세르비아를 침공했고 같은 슬라브족 동생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볼 수 없었던 큰형님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던 오스트리아를 아주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도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던 러시아를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러시아와 가까웠던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 미국 등이 각자의 동맹국 편에 서서 줄줄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장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대되죠.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체코 군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체코인은 서슬라브계 민족으로 게르만계와 헝가리계가 주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 항상 탄압받는 존재였고 종교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당하기도 했죠.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체코인을 징집해 세르비아, 러시아와의 전선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체코인들 역시 당시 유행하던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보다는 같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 러시아에 더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등 떠밀려 나온 전투에 싸울 맛이 나겠어요? 이들은 기회만 되면 연합군 진영에 투항하거나 탈영해서 아예 집단 귀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체코 독립운동 지도자 토마스 가리크 마사리크 등 망명 정치인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체코 병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들은 가장 규모가 컸던 러시아 내에서 독자적 군단으로 편성됩니다. 또한 전쟁 이전부터 박해를 피해 같은 슬라브 민족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에 정착했던 체코인들 또한 대거 군단에 합세하게 되죠. 이렇게 2만으로 시작한 병력은 나중에는 무려 6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러시아 짜르 니콜라이 2세와 연합국으로부터 체코의 독립을 약속받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열심히 싸우며 많은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체코 군단은 또 다른 대형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바로 1917년 체코 군단을 후원하던 니콜라이 2세가 축출되고 반제국주의, 공산주의를 내건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는 러시아 혁명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3년차로 치닫던 1917년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으로 짜르 전제 군주정이 무너지고 온건파 사회주의자 케렌스키가 주축이 된 사회혁명단이 러시아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공화정으로 재탄생한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공화국 임시정부는 짜르가 맺은 모든 조약을 계승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도 달라진 게 없었죠. 이러한 민중의 불만을 간파한 급진 정치 세력 볼셰비키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 탈취와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죽창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자! 였던 거죠. 그리고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볼셰비키 집회에서 4월 태제로 유명한 당면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임무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4월 태제의 첫 번째 강령은 계속되는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시한다 였습니다. 억압받는 세계 모든 노동자들의 죽창연대를 주장했던 레닌으로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모두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보였던 거죠. 레닌의 이러한 방침으로 볼셰비키와 임시정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한편 3년 차에 접어든 전쟁과 불안정한 정권 교체로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는데 극심한 식량난은 물론이고 연료와 원재료도 부족해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임시정부가 혁명 세력이라 굳게 믿었던 러시아 민중들의 배신감은 상당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전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 지주를 추방하고 노동자가 공장을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나선 병사들은 임시정부가 임명한 지휘관을 추방하고 자신들이 직접 지휘관을 선출하는 등 통제 불가 막장 상태를 달리게 되죠.
같은 해 10월 26일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 적이 되는 민심을 등에 업고 중앙전신국, 우체국, 전화국 등 주요 시설을 장악했고 이틀 뒤 임시정부 청사인 겨울궁전까지 장악하며 혁명의 성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0월 혁명입니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 공산정권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볼셰비키는 혁명에 성공했지만 광활한 러시아 영토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볼셰비키 군대인 적군이 장악한 몇몇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는 지주들과 귀족들이 중심이 된 반볼셰비키 세력, 일명 백군이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러시아의 지배권을 둘러싼 적백내전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카자크, 타타르, 카카스 등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 자치구는 이참에 너도 나도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고 독일은 이들의 독립을 지원하며 소비에트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무상분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군 병사 대부분은 자기 몫을 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고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지지를 받은 볼셰비키는 이들의 귀향을 막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후 철강과 석탄 등 러시아 산업의 집약지였던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두고 독일과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행정체계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오합지졸 소비에트 군대가 군사강국 독일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소비에트는 굴욕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을 맺고 독일에 사실상 항복을 하는데 이 조약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는 무려 유럽 영토의 절반, 석탄 산업의 90%, 철강 산업의 70%를 동맹국에게 할양합니다. 이때 상실한 영토가 약 22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반도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대륙의 클라스죠. 정전협정을 맺은 소비에트는 더 이상 체코 군단이 필요 없어졌고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체코 군단도 조국의 독립이 목표였지 공산혁명이나 내전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 등 서부 전선으로 이동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 독립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육로는 물론 발트해와 흑해 등 서방으로 가는 바닷길이 모두 삼국동맹의 지배권에 놓였고 무르만스크 등의 북극해 항구를 통해 가는 길은 적군과 백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체코 군단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토마스 마사리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해 미국의 배를 얻어 타고 서부 전선까지 이동하기로 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 정신나간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죠. 또한 신생독립국 체코의 근간이 될 군단의 전선 투입을 최대한 늦춰 인명 손실을 막으려는 속셈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레닌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체코 군단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잘 훈련된 대규모의 체코 병력이 자국에 상주하는 것이 불편했던 레닌과 집에 가고 싶었던 체코 군단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거였죠. 그렇게 체코 군단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이었으면 오늘 컨텐츠를 못했겠죠. 체코 군단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으로부터 3개월쯤 지난 1918년 5월 6만여 명의 체코 군단은 모스크바 동쪽으로 1700km 떨어진 시베리아 철도의 시작점이자 볼셰비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첼랴빈스크에 집결해 블라디보스토크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버립니다. 강화조약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 중이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로들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소비에트를 굴복시키고 사실상 승전국 포로로 기세등등하게 귀환 중이던 이들은 체코 군단을 보자마자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짱돌을 던지고 법규를 날리며 시비를 털었고 양측의 기싸움은 점점 거칠어져 헝가리 포로들이 던진 돌에 체코 병사 한 명이 맞아 죽고 그러자 분노한 체코 병사들이 헝가리 포로 몇 명을 끌어내서 총으로 쏴 죽이는 대환장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나타난 첼랴빈스크의 볼셰비키 당국은 오히려 발포한 체코 병사를 체포하고 군단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데
사실 체코 군단이 백군의 세력의 근거지인 시베리아를 통과하면서 이들과 합류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볼셰비키 당국이 좋은 명분을 찾은 거였죠. 참고로 이때 체코 군단의 행렬은 마치 영화 설국열차처럼 거의 이동하는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철갑과 포대,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열차에는 병원, 제빵소, 은행 등이 있었고 심지어 신문사까지 있어서 열차 내에서 신문도 발행할 정도였죠. 상황이 이러했으니 솔직히 체코 군단 입장에서는 좀 빡이 치지 않겠습니까? 포로들 눈치나 살살 보면서 같이 피 흘려 싸운 자기들은 체포하고 막 무기도 내놓으라 그러고, 아니 그럼 뭐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막대기 들고 갑니까? 그래서 폭발해버린 체코 군단은 체포된 동료들을 무력으로 석방시켰고 내친 김에 첼랴빈스크를 점령해버립니다. 적군이 시베리아 철도의 시작점인 첼랴빈스크를 빼앗겼다는 건 시베리아 전역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광대하고 황량한 시베리아를 철도 없이 횡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10월 혁명으로 축출된 사회혁명단은 어수선한 틈을 타 옴스크의 공식적인 반볼셰비키 정부를 수립하고 꽃미남 전쟁 영웅 알렉산드르 콜차크 제독을 백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했던가요? 첼랴빈스크를 점령한 체코 군단은 얼떨결에 백군의 동맹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체코 군단에게 러시아 내전은 이웃집 부부싸움만큼이나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그냥 빠르고 안전하게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래, 어차피 시베리아 지나서 집에 갈 거 그 일대를 장악한 콜차크의 백군과 손을 잡고 빠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불리해진 적군은 반혁명 세력의 구심점을 제거하기 위해 폐위된 니콜라이 2세를 처형했는데 이게 불씨가 되어 자국에도 노동자 혁명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연합국은 체코 군단의 무사 귀국을 명분 삼아 블라디보스톡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베리아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7만 명이라는 대군을 파견하죠. 참고로 이때 일본은 훗날 제2차 세계대전과 달리 영국과 미국 편에서 참전했는데 독일령 칭다오와 태평양 섬들을 점령하며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체코 군단은 세 갈래로 나뉘어 볼셰비키 잔당들을 소탕하며 동진을 계속했는데 1918년 4월 마침내 선발대 일부가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 전선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병력들도 백군과 함께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주둔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콜차크가 이끄는 백군은 연합국과 체코 군단의 지원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며 볼가강 근처까지 진격했고 러시아 전역에 퍼져있는 반볼셰비키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듯 했으나 얼마 못 가 콜차크 제독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훌륭한 군인이긴 했지만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던 거죠. 특히 물수한 토지를 귀족들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정책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백군의 기반이 지주와 귀족들이었기 때문인데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콜차크는 엄청난 국뽕러였는데 지나친 러시아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반볼셰비키 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적대시했고 체코 군단과도 사사건건 불화가 생겼죠. 이러한 편협하고 독선적인 행보에 그를 따르던 백군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적백내전이 계속되는 사이 유럽 전선에서는 꿈에 그리던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망하여 해체됐다는 겁니다. 1918년 10월 토마스 마사리크와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선포했고 연합국이 이들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마침내 독립국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식 탄생하게 됩니다. 시베리아에 남아있던 체코 군단 병사들은 이제 전쟁이고 나발이고 당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랑 1도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뭐하러 목숨 걸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이제라도 중립을 선언하고 집에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백군은 이 와중에도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노선 갈등과 분열을 거듭했고 전쟁의 승기는 점점 적군에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볼셰비키는 특유의 발빠른 민중 친화적 대처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며 백군의 근거지 옴스크를 함락시켜 백군을 더 먼 동쪽인 이르쿠츠크까지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었던 체코 군단에게 볼셰비키가 마술을 뻗쳐오는데 야,
남의 나라 전쟁에서 이게 뭔 개고생이니. 콜차크만 잡아서 넘겨주면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줄게 라며 딜을 쳤고, 이미 조국이 독립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도 발목이 잡혀 있었던 체코 군단은 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1920년 1월 체코 군단은 이르쿠츠크의 영국군 부대로 이동하기 위해 체코 열차에 탄 콜차크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고 그를 체포해 볼셰비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월 콜차크는 총살당해 강물에 버려지죠. 구심점을 잃은 백군은 빠르게 와해되기 시작했고, 장장 5년을 이어가던 양측 도합 27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 적백내전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인 3월에는 시베리아의 모든 체코 병력들이 남김없이 블라디보스톡에 집결했고,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 9월에는 마지막 남은 체코 부대가 러시아를 빠져나가며 체코 군단의 대장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초기 6만여 명이었던 병력의 손실이 거의 없는 아주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체코 군단은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들은 독립국 체코슬로바키아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코 군단은 언제 독립군들을 만나 총을 팔았던 걸까요? 당시 귀국하려는 체코 병사들로 북적이던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 지역에는 독립운동 세력을 포함한 철도와 부두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한인들 약 1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때 양측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됩니다. 신한청년단의 여운형 등은 1919년 1월 파리 평화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체류하면서 각국의 인사들과 접촉했는데, 이때 체코 군단과도 접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처지에 많은 공감을 했던 걸로 보여요. 체코 군단이 발행했던 신문인 체코슬로바크 덴니크는 같은 해 3월 일어난 한반도의 3.1운동을 3번에 걸쳐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때 여운형과 인연을 맺은 체코 군단의 가이다 장군은 이듬해 상해 임시정부를 답방하기도 했는데, 임시정부 요인들의 담화가 독립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조국도 수백 년 노예의 치욕을 당하다가 지금 부활하였소. 작년 3월에 귀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한 것을 볼 때 세계가 다 놀라고 칭찬하였지만, 그 중에 가장 기쁜 감동을 받은 것은 아마 우리 체코 국민들이었을 것이오. 그때로부터 나는 귀국의 독립운동 진행을 동정과 기도로서 주목하였더니 오늘 여기서 한국인을 만나 어찌 반가운지 모르겠소. 중략. 원컨대 나를 귀국의 동지로 알아주시오. 다시 만날 때는 피차의 영광 있는 독립국민으로 만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내용이죠. 비교적 늦게 귀국했던 가이다 장군의 부대로부터 독립군이 대부분의 무기를 구매했다고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가이다 장군의 행적에 딱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귀국 후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는 등 그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919년부터 무장 독립투쟁론을 주장하던 간도의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체코 군단의 무기를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양측의 거래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이범석 대장의 우등뿔이나 여러 독립군의 증언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만 체코 측의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체코 군단은 귀국을 위해 연합국인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항하는 독립군과의 무기 거래에 대한 내용을 굳이 남길 필요는 없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한편 1920년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우리 독립군과 체코 군단의 무기 거래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문서들이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읽어드리자면, 조선인 박창호가 체코 군인으로부터 구입한 총 60정, 탄환 6,000발은 29일 조일이 휴대하고, 러시아군 소속 조선인 5명의 호위를 받고 시크오토 방면으로 운반된 형적이 있다. 후략. 김영준은 7월 중순 체코 장교로부터 군총 300정, 탄약 수만 발, 폭탄 1,600개를 구입하고 노령 땅 어느 섬으로부터 범선에 적재하여 수분학으로부터 이독으로 운반하고 한상렬의 손에 넘겨주었다. 후략. 불령선인 신이라는 자는 은닉 중인 체코군 무기 5만 정,
기관총, 수류탄 5,000개를 소량씩 매입하여 아무르만으로부터 배로 은밀히 적출하여 중국 마차로 반도하자 역의 운반에 조선 영내에 밀송하고 있다. 후량. 자, 이처럼 체코 군단과 독립군 간의 무기 거래 형태는 산발적이고 여러 단계를 거친 복잡한 과정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서에 적혀있는 조선인 박창호, 김영준, 신이라는 인물들이 어떠한 분들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체코 군단의 무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독립군 외에도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을 포함해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국 과정에서 쓸모없게 된 무기를 처분하는 과정이었지 체코 군단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팔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입한 체코 무기가 청산리 전투 승리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 막대한 역할을 한 모신나강 소총 한정과 탄환의 가격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 1년치 노임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군들은 이 비싼 총들을 다 어떻게 산 걸까요? 체코 군단이 우리나라만 식민지 DC를 해준 걸까요? 아니죠! 체코 군단의 귀국 후 한국의 것으로 보이는 금비녀와 가락지, 비단 보자기 등의 물건이 체코 골동품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무기 구매 자금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모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야 합니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와 독립운동의 밑거름은 바로 민중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과 체코, 양국의 독립을 위한 노력과 이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땐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풍요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